2001년 12월 23일, 일본 전역이 술렁이었습니다. 68세 생일을 맞은 아키히토 천황이 기자회견장에서 입을 열었을 때 아무도 그가 1400년 묵은 비밀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기록을 보며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 천황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핏줄 속에 한반도 백제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고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백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1600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4세기 후반, 백제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인근까지 밀고 올라가 고구건왕을 전사시켰습니다. 한반도를 호령하던 백제의 명성은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일본 열도는 어땠을까요? 외라 불리던 그곳은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통일된 정부도 체계적인 문자도 선진 기술도 없었습니다. 철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372년 근초고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근구수왕을 외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왕자의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칠지도 7개의 가지가 뻗은 신비로운 검이었습니다. 이 칼에는 금으로 61자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0번 단련한 철로 만든 이 칼은 왕을 보필하고 적을 물리칠 것이다. 백제의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증표였고 문명의 선물이었습니다. 칠지도를 받은 외왕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만들어보지 못한 정교한 철기, 황금빛으로 빛나는 상감 기술, 백제라는 나라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제는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고 외는 백제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주었습니다. 백제 왕실은 왕자들을 일본에 보내 머물게 했습니다. 본국에 변고가 생기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급작스런 왕의 죽음에도 후계자가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384년 또 한 명의 백제인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직기라는 학자였습니다. 근초고왕이 보낸 그는 백제말 두 필과 함께 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곧 그가 경서에 능통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외왕은 아직기를 왕자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405년 외왕은 백제에 더 훌륭한 학자를 청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인물이 왕인 박사였습니다. 그는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글자가 없던 외에 문자가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왕인은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교 사상, 예의범절, 인륜의 기초를 전했습니다. 야만적이던 외의 풍습이 조금씩 문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후미노오비토, 글의 시조라 불렀습니다. 백제의 기술자들도 속속 건너갔습니다. 도공은 토기 만드는 법을, 야공은 대장간 기술을, 와공은 기와 굽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백제가 전해준 지식과 기술로 외는 조금씩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538년 백제 성왕은 더 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불교였습니다. 금동석가 열애상과 경전, 불구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건축, 조각, 회화, 철학이 함께 들어온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칠지도는 지금도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의 국보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1600년이 지난 지금도 백제의 기술력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검이 상징하듯 백제와 외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합니다. 백제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660년 7월 18일 새벽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13만 당나라 대군과 5만 신라군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도망쳤지만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의자왕은 항복 문서에 손을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678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은 의자왕과 태자, 그리고 왕족 93명과 백성 1만 2천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사비성 거리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백제의 궁궐은 불타올랐고 사찰들은 약탈당했습니다. 700년 가까이 이어진 나라가 단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제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신과 도침 장군이 각지에 흩어진 백제군을 규합했습니다. 200여 개의 성이 다시 백제 깃발을 올렸습니다. 부흥군은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모셔왔습니다. 정통 왕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일본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제의 나라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에 덴지 천황은 즉위도 미루고 백제 구원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일본 인구가 500만 명 정도였는데 2만 7천에서 4만 2천 명의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가용 병력을 모조리 긁어모은 것입니다. 663년 8월 27일 백강 어귀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 부흥군과 일본 연합군 4만여 명이 당나라 수군과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나라의 화공에 일본 전함 400척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다는 시신으로 뒤덮였고 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백강 전투의 패배로 백제 부흥의 꿈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부여풍은 고구려로 도망쳤고 복신은 동료 도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내분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백제인들의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도 해안가 곳곳에서 배들이 띄워졌습니다. 왕족, 귀족, 관리, 학자, 승려, 기술자, 그리고 평민들까지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탄 것은 제대로 된 배도 아니었습니다. 고깃배, 작은 상선, 심지어 뗏목까지 거친 대한해협이 파도는 무자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가 침몰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서기는 그들의 절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 어찌 갈 수 있겠는가. 규슈 해안에 도착한 백제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누더기 옷에 굶주린 얼굴, 멍한 눈빛, 모국을 잃은 난민이 된 그들은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덴지 천황은 백제 유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했습니다. 의자왕의 아들들에게는 백제왕이라는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왕족의 지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백제 귀족들은 일본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학문을 가르쳤고 승려들은 사찰을 짓고 불법을 전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일본 각지로 흩어져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나라 현 난고촌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곳으로 피신했던 백제계 정가왕 부자가 중앙정부의 추격군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백제 유민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제인들은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국의 한을 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일본에 쏟아부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670년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백제인들이 있었습니다. 백제 멸망 후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제 유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인구 구성부터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식인 계층의 대부분이 백제계였습니다. 교토 인근에는 놀라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메이 천황이 거처하던 궁의 이름이 백제궁이었습니다. 641년 그곳에서 숨을 거둔 천황의 장례는 백제 왕실의 3년상 국장 의례로 치러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백제의 대빈이라 불렀습니다. 왜 일본 천황의 장례를 백제식으로 치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시 일본 조정 내에서 백제계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백제인들은 단순히 피난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재건했습니다. 아스카 시대라 불리는 67세기, 일본 문화가 꽃핀 이 시기의 모든 것이 백제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호류지 금당의 석가삼존상, 그 정교한 조각은 백제장인의 작품입니다. 아스카사의 거대한 불상들, 화려한 천계장식,
모두 백제 기술입니다. 일본 최초의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서기 편찬에도 백제 출신 학자들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737년 백제왕 경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의자왕의 후손으로 일본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맡았습니다. 백제왕 씨 일족은 대대로 일본 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78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간무가 50대 천황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다카노노 니이가사는 백제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백제 왕족의 피가 일본 천황의 혈통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간무 천황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황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794년 새로운 수도 헤이안쿄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의 교토입니다. 이 도시는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로 남았습니다. 간무 천황이 세운 헤이안 시대는 400년간 이어졌습니다. 일본 고유 문화가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귀족 문화, 문학, 예술이 발전했고 일본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간무 천황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타이라노라는 성씨를 하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평씨 가문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일본을 지배한 타이라노 키요모리,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 호조씨, 그리고 전국시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까지 모두 간무 천황의 후손입니다. 즉, 일본 역사를 만든 핵심 인물들이 백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신찬성시록이라는 815년 기록이 있습니다. 교토와 그 주변 귀족 1182개 씨족의 계보를 정리한 책인데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왕족 30개 가문 중 다수가 백제계라는 것입니다. 대원진인이라는 왕족 가문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원진인의 조상이 비타스 천황이며 비타스 천황은 본래 백제 왕족이다. 30대 천황이 백제 출신이라는 공식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본 황실과 귀족 사회의 상당 부분이 백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백제인들은 일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왕인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기 전까지 일본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역사를 전하고 말로만 약속을 했습니다. 법도 제대로 기록할 수 없었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백제의 오경 박사들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춘추를 통해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사상을 접했습니다. 불교는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38년 성왕이 보낸 금동 석가열애상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형미, 자비로운 얼굴, 그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예술이었습니다. 백제 승려들이 건너와 사찰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조 건축 기술, 기와 제작법, 단청 기법 모두 백제에서 왔습니다. 아스카사의 거대한 불상을 만든 것도 백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백제 승려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불교 철학을 배우고 17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화를 귀하게 여기라,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라는 조항들은 백제 유교와 불교 사상이 융합된 결과였습니다. 기술 전파도 놀라웠습니다. 칠지도에 새겨진 금상감 기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0번 단련한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철정 40매와 대장장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자기 기술도 백제에서 왔습니다. 스에키라 불리는 일본 고대 토기는 백제 토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마 구조, 번조 온도, 형태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건축 기술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과 일본 호류지 5층 탑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기둥 배치, 공포 양식, 지붕 곡선까지 백제 양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의학도 전해졌습니다. 백제 의박사들이 건너가 약초 지식, 침술, 처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천문학과 역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제의 관측 기술로 일본은 처음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제악이라 불리는 음악이 일본 궁중음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악기 제작법, 연주법, 곡조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백제가 전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야만에서 문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인들을 도레인이라 부르며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스승으로, 기술자로, 때로는 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백제 문화가 일본에서 더 오래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왕조 교체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호류지의 백제 불상들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은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발끈했고 일부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사카 히라카타시에는 백제왕 신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백제 왕족에 대한 제사가 이어집니다. 제단에는 백제 무령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140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백제 왕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토에도 백제계 씨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간무 천황의 어머니와 그 조상을 모시는 신사, 백제 귀족들의 묘지, 백제식 건축물들. 걷다 보면 일본이 아니라 고대 백제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이제는 백제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 우에다 마사아키 교토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무 천황의 생모가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천황이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는 우익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신찬성시록을 펼쳐 보이며 비타스 천황이 백제 왕족 출신임을 증명했습니다.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은 백제가 일본 문명의 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근대 이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스승이었던 나라를 제자가 짓밟은 것입니다. 그 죄의식과 모순을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를 마치 일본의 속국처럼 기술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백제가 선생이었고 외가 학생이었는데 이를 반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칠지도는 여전히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백제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류지의 불상들은 백제 장인의 혼을 담고 있습니다. 천황의 혈통 속에는 백제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백제는 망했지만 백제의 문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땅에서 더 크게 꽃 피웠습니다. 나라는 사라져도 문화와 정신은 영원하다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1400년 전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의 전도사였습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시 이를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문화의 중개자이자 창조자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백제왕 신사에서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조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백제를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백제가 일본에 심은 문화의 씨앗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천황도 인정한 진실, 백제 없이는 일본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위대했고 그 위대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